그 뒤에 책을 또 보면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숙제가 있었지. 240쪽부터 243쪽까지 총 20문제 풀어오라고 했었는데 환희는 다녀왔고 성훈이는 안 왔고. 근데 저는 더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아예 안. 물리는 했다. 최소한의 양심 그런 건가? 혹시 환희 질문 있니? 14번만 알려주시면. 요 두 개가 있어. 뷰테인의 이성질체인데 가와 나의 H 혼자를 CL로 치환시키면 몇 종류의 화합물이 생성되는가? 가는 이렇게 생긴 C 사슬 4개가 있지. 그러면 우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에 되는 것과 여기에 되는 건 혹시 다른 물질이? 돌리면 똑같지. 여기 들어가는 이 3개가 흔히 산발이처럼 그 삼각대 산발이처럼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돌리면 똑같아. 그럼 이거는 문제가 없이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얘는 다 커버가 되는 거야. 근데 심지어 얘랑 얘는 대칭이지. 그리고 얘랑 얘는 똑같지.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럼 요거 한 종류가 나오게 되고 여기 있어도 아마 다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게 이렇게 4개가 다 똑같은 한 종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이야. 그러면 두 종류 찍고 나면 아마 나에서도 나올 거야. 나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보면 돼. 중심 C가 있어. 그 중심 C를 기준으로 양 이렇게 세 다리에 뭐가 들어있냐면 CH3, CH3, CH3가 이렇게 달렸지. 그리고 여기에 H가 달렸지. 그럼 두 가지가 뭐가 다를까? 여기 있는 9개의 수소 중에서 한 가지가 되면 우리는 CL이 붙은 경우가 달라지는 거고 얘는 또 다르지, 그치? 얘 들어가 있는 녀석이 CL이 되는 경우는 분자구조가 달라질 거야. 그래서 두 가지라고 생각해 주면 돼. 둘둘인데 4번 맞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닮은 꼴 어떤 입체구조에서의 기한 이성질체를 따져주면 됩니다. 사실 하는 방법만 알면 모양이 바뀌더라도 크게 어렵진 않겠다. 아마 경험에서 10가지 이상 나오는 거 너희들은 계산하고 내진 않을 거야. 걱정 마. 자, 그러면 넘어갈게. 그 뒤로 슬쩍 넘어가 보면은 아마 큰 단원이 사실은 끝나. 그래서 거기 나오는 뭐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궁금하면 읽어봐. 그래서 별로 안 궁금할 것 같긴 한데 그 뒤에 256쪽으로 넘어가 볼게. 자, 256쪽 나오는 내용 보면은 산화와 환원이야. 미안하지만 그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앞에서 했었던 거야. 근데 산화와 환원의 중요성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 정말 중요해. 그만큼 계속 자주 나오고 고등학교 화학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명확하게 잘 알아두자. 자, 산화의 정의가 처음에 뭐로 출발했다고 그랬지? 산소가 붙는 거. 그치? 산소가 붙는 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산화야. 그리고 환원은 단순하게 산소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산소가 늘어나는 거, 산소가 줄어드는 거. 자, 산소는 전자를 좋아하니 싫어하니? 좋아요. 좋아하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MgO 이런 산화마그네슘 같은 입장에서 산소가 붙는다, 산소 산화되었다라는 거는 마치 전자를 뺏기는 것과 같아. 왜? 아무리 이게 결합이 돼 있다고 해도 전자를 좋아하는 놈한테 전자는 쏠리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도 배웠고 극성을 띠고 있다. 극성 분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나는 Mg 입장에서 MgO로 결합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것도 되는 건데 만약에 일반적인 마그네슘 원자가 전자를 내놓고 마그네슘 2+가 되는 게 얘랑 과연 궁극적으로 뭐가 다르냐 이거야. 마그네슘 입장에서 똑같아. 산소한테 전자 뺏기나 다른 놈한테 전자 뺏기나 똑같은 전자를 뺏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산화라는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환원은 전자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산화 환원을 정의할 때 산소의 출입으로 정의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정하면 전자의 출입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더 넓혔다라고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아마 나중에 이 전자가 아니라 이 뭐 수소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이걸 더 넓히긴 할 건데 여기 책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오케이, 산소의 출입, 얘는 전자의 출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할게.
여기 있는 전자의 출입, 산소의 출입 보면 되게 당연한 게 있어. 산소가 없던 하늘에서 떨어지니? 전자가 없던 하늘에서 떨어져? 아니야. 전자를 가져온다, 전자를 잃는다, 이걸 누구한테 가져오는 거고 누구한테 던져줘야 잃어버리는 거야. 산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되게 이상하지만 여기 나오는 산화 반응과 화분 반응은 하나의 세트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산소를 얻었으면 누구가 산소를 잃겠지 이거야. 그래서 아주 당연하게도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는 얘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자, 근데 우선 첫 번째 산화환원 반응을 명확하게 따져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뒤에 산화수라는 걸 다룰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오늘의 대부분이라고 따지면 돼. 자, 산화수는 뭐냐면 내가 산소 이거 출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전자의 출입을 기준으로 산화환원을 정의할 거야. 우선. 그 다음 이 녀석이 전자를 얼마나 뺏겼냐, 전자를 얼마나 얻었냐를 수로 나타내자가 산화수의 기본 메커니즘이야. 자, 산화수 이렇게 처음에 정의하는데 이 산화수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약속이 필요해.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거야. 자, 마그네슘 2+가 있어. 그러면은 이 녀석은 산화를 전자를 2개 잃어버렸지. 이만큼 산화됐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산화됐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플러스라고 가정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냥. 산화수니까 말 그대로 산화니까 오늘 얼마나 산화되었는지를 수로 나타낸 거지. 산화수 플러스. 얘는 2가 플러스 2가 산화수인 거야. 반대로 단일 전자 이렇게 생긴 단일 이온이 있어. 그럼 얘는 당연하게도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산화수를 가지면 돼. 쉽지? 근데 이렇게 끝하면은 모든 물질이 다 설명이 될까? 절대 안 되지.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원자 이온이 안 들리는 대표적인 예시가 수산화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OH 마이너스 있어. 어떻게 줄까? 약속이 필요해. 어허, 이제 답이 없지, 그지? 이제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약속이 필요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O는 어떻게 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H는 어떻게 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O와 H를 내가 OH-라는 녀석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만약에 구조로 그린다고 쳐보자. 그러면 OH가 이렇게 나오지. 산소는 전자를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 그치? 2개 더 받으면은 옥텟 규칙 만족하는데 여기서 하나 나한테 줬네? 나한테 빌려줬네? 그치? 그래서 7개인데 그럼 OH- 입장에서는 전자가 어디로 들어갈까? 여기로 들어갈까? 아니야. 왜? H는 이미 옥텟 규칙 만족했어.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O라는 산소의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지. 그럼 전자는 아마 빈 공간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야. 당연한 거야 사실. 내가 OH의 분자 구조를 잘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돼. H보다는 O를 우선순위로 결정하자. 왜? O는 생각보다 되게 강한 녀석이야. 이런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이 필요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산화수를 넌 얼마 하고 모든 걸 다 외우세요. 이게 아니라 산화수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O는 전자를 웬만하면 끌어당기는 놈이야. 얘한테 전자 뺏는 놈 누가 있냐? 없어. 왜? O랑 F는 결합하지 않거든. 그래서 O보다 더 전자를 좋아하는 놈은 O랑 결합을 안 해. 그러니까 O는 웬만하면 다른 놈들이랑 결합하면 전자를 가져오는 놈의 역할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O는 굳이 산화수로 따지면 마이너스 2일 가능성이 높다. 왜? O가 전자를 2개 가져오면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니까. 그리고 갔다 오자.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H 입장에서 봐봐. 자, O랑 H 중에서 전자를 누가 더 좋아한다 그랬니? O지.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중립 영역의 전자 2개 있지. 이 공유결합. 이 공유결합 전자를 누가 가져가냐? 뭐가 가지고요? 애매하다. 사실은 5가 1.5개, 수소가 0.5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누군가는 이게 더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조금 이상하지만 산소 2개, 수소 0개를 꼭 얘기하죠. 전자를 조금 더 좋아하는 쪽에 이 공유결합을 몰아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산화수를 약속할 거야. 그러면 나는 이 공통인 전자 2개는 다 O 쪽으로 향하는 거야. 맞지? 그럼 이 파란색, 파란색 전자를 전부 다 O 쪽에 몰아줄 거라고. 그래서 이 이온에서 들어가는 이 전자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루이스 전자점식 구조를 보면 O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다라는 기본적인 예측이 가능해지고 그럼 상대적으로 H는 플러스 1이겠다. 왜? 뺏겼으니까. 원래 있던 것보다 뺏겼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계산해주면 사실 OH-란 전체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잖아.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온수랑 똑같이.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이온수의 합, 그러니까 산화수의 합이 전체 이온의 전자수랑 똑같고 그걸 O랑 H가 나눠가지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거보다 더 복잡한 예시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알려드릴 나눌 건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온에 대해서는 이런 느낌으로 이 뒤에 여러 가지 규칙들은 따로 나오겠지만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산화수를 정해주자. 그리고 이온 같은 경우는 말고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서 약간 스포를 했지. 내가 O와 H가 결합을 해 있다. 그럼 우리는 이 결합을 O 쪽으로 몰아준다고 했지. 그러면 이 녀석을 너 산화수 개 좋다. 얘가 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H 나눠준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게. NH3 이거 어떻게 될까? 산화수가 N 입장에서 물론 H는 잘 안 따져줄 거야. N 입장에서는 이거 좀 따져봐야 돼.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 그림 그려볼 때 NH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잘 생각해보자. 원래 얘는 5개여야 돼. 근데 H보다는 H는 세상에서 전자 제일 싫어하는 놈들 중에 하나야. 얘보다는 N이 좋아할 거야. 그럼 N 쪽에 전자가 몰려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는 어떻게 가정해야 되냐면 이 전자를 얘가 전부 다 산화수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가지고 아니지.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가지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가지겠다. 그러면 이 전체의 합은 얼마야? 0이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NH3의 전자 수야 0이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게.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 없다. 플러스 1. 누가? H가 M H H H H지. 그럼 여기 있는 건 뭐야? 자, 여기 있는 H는 똑같아. 다 뺏기지. 이거 다 N 거지. N이 그래도 전자 좋아하니까. 이거 다 N 거니까 이거 플러스 1, 이거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N 입장에서 봐봐. 전자가 원래 5개 있었어야 돼.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다 찼네? 그럼 나한테 전자 3개가 붙은 거지.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 1, 1, 1 더했네. 근데 이번엔 플러스가 4니까 이걸 다 계산해주면 플러스 1만큼 살아나는 거지. 이게 딱 아다리가 맞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가 이온결합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할게. 단원자 이온이면 그냥 플러스 2, 마이너스 1 각각의 전하량 따라가면 돼. 근데 공유결합이 들어가는 여러 복잡해지는 이온부터 내가 여기 들어가는 이 각각의 산화수를 더한 총합이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야. 전하수랑 똑같으면 되는 거고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들은 당연하게도 전자를 조금 더 좋아하는 전자 친화도가 높은 녀석에 전자를 몰아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O5는 이거 0이 아니라 산소야. 이거 O2를 의미하는 거야. O2는 얘가 전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얘도 전자를 좋아하는 게 같잖아.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는 거는 따져주지 않아. 얘는 한쪽으로 전자를 몰지 않아. 당연한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둘 다 산소가 0, 0 이거 O2에다가 0, 0인데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이중결합이겠지? 그러면 이렇게 써져 있는 이런 규칙 그리고 공결합하는 물질이 다르게 되면 전자를 좋아하는 놈한테 전자를 다 몰아준다. 그리고 NH3 같은 경우에는 N이 전자를 8개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산소가 마이너스 3, 나머지는 플러스 1. 아모늄 이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의 전체 총 산화수를 가진다. 너무 대충 말했지. 이렇게 하면 사실 모든 물질을 커버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 너 알겠어.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어떤 물질이 환원되는지 내가 조금 더 잘 따져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산화수를 정의하는 건 알겠는데 그 산화수를 엄밀하게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 옆에 나와 있던 257페이지에서 시작하는 거야. 규칙들이 겁나 많아요. 내가 화학을 싫어하는 이유도 했지. 규칙이 많고 관리도 많아. 우선 첫 번째, 강한 규칙이 있어. 절대 규칙이야. 절대 규칙. 절대 규칙은 거기 책 257쪽 테이블에 보면은 살짝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지. 그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약간 붉은색의 테이블은 절대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규칙이야. 자, 1번 호돈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예를 들어 N3야. 그럼 이거 둘 다 00이라고 치자. 이게 그냥 규칙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규칙.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규칙. 이온과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화가 같다. 얘는 Cl- 같은 거는 얘는 산화수가 -1이다. 왜? 전화가 -1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규칙. 다원자 이온을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그 이온의 원자의 전화와 같다. 이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거랑 똑같다. OH는 각각의 산화수를 이렇게 결정했다고 아까 얘기했어. -2와 +1. 근데 이 전체가 -1이기 때문에 그 -1에 해당하는 전화가 여기 이온의 전화가 되는 거고, 내가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얘가 NH4 플러스 이온은 앞에 나와 있던 N은 산화수가 -3, 뒤에 나와 있던 H 4개는 산화수가 각각 +1, 이거 다 더하면 전체가 산화수가 +1 된다. 그걸 만족하기 때문에 암모늄 이온은 산화수가, 그러니까 전체 산화수의 총합이 +1이 된다. 이렇게 규칙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고, 네 번째, 화합물에서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0이다. 이렇게 생긴 이온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중성을 띠는 건 당연히 산화수의 총합이 0이다. 자, 요거 네 가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 총합은 0이다. 이거 그냥 대충 쓸게.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규칙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가 대표적인 여러 가지 예시들은 산화수를 정의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 뒤는 서브 규칙이야. 5, 6, 7, 8로 나오는 네 가지 규칙은 이걸 통해서도 산화수를 확실하게 정할 수 없을 때 하는 얘기야. 자,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 NaCl. 산화수 얼마야? 어떻게 알아 내가, 그지?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정보는 있어. 그게 뭐냐면 얘네들은 이온이 됐을 때 Na+가 될 거고 Cl-가 될 거다. 그래서 얘는 마치 Na+와 Cl-의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붙어있는 이온 결합이니 그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얘를 Na는 +1의 산화수 가지고 Cl은 -1의 산화수를 가진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규칙을 부여해줘야 되니 우리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거기 나와 있는 1족 원자, 자 1족이라고 하면은 그 테이블상 주기율표상 첫 번째 있는 족. 그럼 그 1족 원자의 대표 주자가 칼륨. 잠깐만, 칼륨이 아니라 칼슘. 리튬, 나트륨, 칼륨. 이거 순서를 맞췄을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생긴 대표적인 1족 원자들은 무조건이야. 얘는 앞에서 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이상 그 뒤에 끈순이에 NaCl처럼 NaCl 같은 물질은 앞에 있는 네 가지 규칙을 통해서 산화수가 안 정해지지. 이런 물질들의 산화수를 정할 때 이 1족 분자들은 무조건 +1을 가집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2족 원소, 여기 나오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얘는 무조건 +2가 됩니다를 약속으로 한다고. 그리고 3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이 있을 수 있지만 13족 같은 경우에는 얘는 사실 자주 쓰지 않고 알루미늄 얘는 +3을 가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요런 산화수를 가집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자, 그 다음 후순위가 중요해. 그 다음 후순위는 수소야. 수소는 산화수가 +1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수소는 그래 이 위에까지 안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나는 수소는 +1이다라고 정할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반례가 나와. 그게 뭐냐면 금속의 수소 화물에서는 -1이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물질 봐보자. H2O 물이지. 물은 고온결합 물질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호돈소 물질 결합 아니야. 얘는 H와 O가 결합했어. 그리고 이온 아니야. 당연히 얘도 이온이 아니고 전체 총합은 0이야.
그럼 아직 H2O는 우리가 산화수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야. 근데 이 H2O 같은 일반적인 공결한 물질을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정해주려면은 H가 강력하게 플러스 1이다라고 주장해버리는 거야. 그럼 전체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산화수를 나머지 다 결정 지을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H2O2라고 과산화수소 아니? 과산화수소 뭐 할 때 쓰니? 소독할 때 쓰? 아닌가? 뭐 모르겠어. 흔히 우리가 소독 아닌가? 그치. 아마 너희들이 써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산소통에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그래서 산소통? 그런가?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 내가 정확하지 않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면 이렇게 확 반응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치? 그 메커니즘이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용도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건 약간 소독 느낌이야. 그래서 H2O2를 사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O2가 마이너스 2가 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고 그럼 산소는 플러스 2다. 이게 1번 이론이고 2번은 H2가 플러스 1이다. 그리고 O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건데 얘 손을 들어준다고. 왜? 수소를 우리가 먼저 카운트하겠다는 거야. 수소를 먼저 따져줄 거야. 왜? 수소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녀석이기 때문에 네가 일장 하면서 고위결합에서는 H를 기준으로 먼저 플러스 1이라는 산화수를 정해주겠다.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재수없는 거 이런 거 NaH 굳이 사실 이런 거 안 알려줘도 되거든. MgH2 금속 수소화물 얘는 여기서는 NA가 플러스 1이 아까 먼저 나왔죠. 4번 규칙에서 NA가 플러스 1이라며 그럴 때는 맞춰준다를 한 번 더 언급해주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G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2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산화수가 딱 여기 나오겠다. 그래서 먼저 그 1족, 2족, 13족 원소, 금속 원소들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수소 원소다. 자, 수소 원소 다음으로 그 순서를 가지는 게 우리가 여기 나오는 할로겐의 산화수예요. 할로겐. 할로겐이 뭐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소, 플로린, 염소, 브로민 같은 우리가 자주 보는 17족 원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17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산화수를 마이너스 1이다라고 가져갈 거야. F도 사실은 발레가 다 있어. 좀 그지 같긴 하다. 이거 몰라도 돼. 이거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데 몰라도 돼. 넘어갈게. 마이너스 1이야. 발레들도 있긴 있다. 그냥 참고만 할게.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산소야. 얘가 좀 지랄맞은데 그래. 너 수소 다음 그리고 할로겐 원소 그 다음은 이제 순서를 가지는 게 산소다. 산소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는 게 맞아.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발레 먼저 H에 의해서 정해진 H2O2라는 과산화수소에서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산소의 그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F와 결합했을 때는 플러스 2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OF2라는 녀석을 화학에서 볼 일은 많이 없을 거야. 무시해도 돼 사실. 그래서 과산화수소수에서는 마이너스 1로 달라질 수 있고 이걸 알아야 되나? F2O에서 플러스 2가 되기도 한데 이거는 좀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순서 요것만 기억해두자. 1, 2, 3, 4번은 절대 규칙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고 머릿속에 박아놓고 성질이 강한 거부터 하나하나 차례차례 정의를 할 건데 1족, 2족이야. 이거 13족은 약간 깍두기라서 이렇게 쓱 지어준다 가정했을 때 1족, 2족은 때려 죽여도 플러스 1이랑 때려 죽여도 플러스 1이 가지는 놈이야.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수소, 할로겐, 산소요. 이것만 알면 돼. 그래서 이 순서대로 산화수를 결정합니다라는 이 산화수 결정하는 플로우를 그대로 알아두면 되는 거고 실제로 원자 번호에 따라서 각각 원자들의 산화수를 그 밑에서 테이블로 정해놨는데 이제 크게 의미는 없다. 우리가 리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가지고 베릴륨, 탄소 올라가면서 당연히 산화수가 커졌다가 반대로 산소, 플루오린 가게 되면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2로 가게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줄어드는 거 그냥 위에서 계산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칙이다라고만 이해해주면 되겠다. 다음 장 넘어볼게. 그래, 산화수 너 잘났다.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산화수를 막 정의하고 산화수에 대해서 떠들고 그래 알겠어. 이거 왜 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 뒤에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우리가 산화하는 물질을 이제 조금 더 넓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자, 산화, 환원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자고. 산화는 산화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라고 볼 거야. 이제 좀 더 넓은 바운더리가 되는 거지. 그리고 환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근데 약간 비슷해. 전자를 얻는 반응, 전자를 잃는 반응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화수에 따라서 산화하던 반응을 다시 정의하게 되면은 요런 게 가능해. 자, 아연 ZN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구리 이온이 만약에 만나게 되면 얘네들은 합쳐지면서 아연이 이렇게 E+가 되고 그리고 구리로 금속으로 결정이 생기게 되는데, 자, 그 오른쪽 페이지에 살짝 나와 있는데 여기 칠판에다가 적을게. 칼륨, 칼슘, 나트륨, 칼카나, 알루미늄이니까 규소, 인, 잠깐만. 칼카나마, 미안. 칼카나마, 아연, 이거 그냥 제대로 써야겠다, 밑에다가. 자,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너무 길지? 미안하지만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아마 이거 셰프에이드 수학 3할 때도 얘기했는데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슘인데 왠지 모르겠어. 그냥 칼륨이랑 칼슘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어쨌든 칼카라고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 나트륨, 마그네슘, 아연,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이. 자, 이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쓸게. 칼륨, 칼슘, 나트륨, 이거를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이야. 이 뒤에는 외우기 쉬워? 수은, 백금, 금. 수은, 백금. 끝.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여러 번 나오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큰 녀석이야. 반응성이 크다는 뭘까? 산화되려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산화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산화수를 크게 가져오고 싶다. 전자를 잃고 싶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아연과 구리를 섞었어. 아연과 구리를 여기 테이블에서 봐봐. 구리 여기 있지. 아연 여기 있지. 누가 더 반응성이 크니? 아연이 꽤 크지. 이게 차이가 조금 나면 반응 속도가 느리고 차이가 많이 나면 반응 속도가 빨라. 아연은 훨씬 더 산화되려는 경향이 강해.
아연이 산화된다는 뭘까?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지. 전자를 잃어버리면 뭐니? 아연 이온이 되는 거야. 산화야. 산화되는 경우에 훨씬 큰 아연이랑 산화되는 경우에 낮은 구리가 만났네. 아연이 산화되고 구리가 적출되는 거야. 이게 당연한 반응이야. 그래서 화학을 대충 배웠으면은 사실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응이 되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응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산화수 그리고 그 산화되려는 성질이 얼마나 강한지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이 단일 방향으로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주면 돼. 자, 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크게 정의할 것도 없지. 환원 예시 문제 나오는 거 볼까? 크게 중요하진 않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자, 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면서 뭐가 됐냐면 산화가 됐지. 근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 환원이 됐지. 구리는 원래 산화수가 플러스 2였는데 0이 됐지. 그럼 뭐야? 감소하면서 산화수가. 그럼 환원이잖아. 그래서 구리는 환원되고 아연은 산화됐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 얘가 왜 산화됐냐?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이렇게 쓰면 돼. 이게 하나의 반응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반응에서 산화와 환원 반응에서 각각 그 산화 환원 반응이 그 산화 반응에서 늘어난 산화수와 환원 반응에서 줄어든 산화수는 똑같아. 이건 단일 반응이기 때문에 전자가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 거지.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산화와 환원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칼륨은 엄청나게 산화되려는 경향이 강해. 다른 모든 물질들을 통틀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경향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화력이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뭐야? 내가 산화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지? 누군가를 환원시켜야 되지. 내가 산화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면 누군가를 환원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환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산화력이 강한 물질을 넣어야 돼. 그리고 반대로 여기 나와 있던 금 같은 경우에는 뭐야? 환원력이 강한 거지. 그래서 환원력이 강하다는 무슨 뜻이야? 금이 이온 상태로 존재하다가도 나보다 더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경향이 강한 외부의 수많은 물질들이 조금이라도 만나게 되면 그 녀석을 이온으로 바꿔버리고 나는 환원돼 버리는 거야. 환원력이 아주 강하다라는 대표적인 예시가 귀금속이니까. 귀금속이 왜 귀금속이겠어? 외부에 어떤 물질이 닿더라도 반응하는 경향이 굉장히 작기 때문이야. 자기 자신은 계속 존재하려는 경향이 강한 대표적인 물질이 금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금속의 반응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내가 산화 환원에 이어서 산화제와 환원제로 살짝 문제 그 내용을 바꿔볼게. 자, 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외부에서 추가로 산화제를 넣어주면서 나를 산화시키려고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금이 있다고 진짜 극단적인 예시야. 금이 있어. 그럼 금은 원래 A 플러스로 존재하다가 A로 바뀌게 되면서 내가 금은 환원이 된 거지. 그러면 자기 자신은 환원이 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어떤 또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물질은 당연하게도 산화가 되는 거지. 이 미지의 물질은. 주변의 물질을 산화시켜주는 게 산화제야. 그럼 금은 산화제인 거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산화제라고 해서 산화를 시켜주는 물질, 자기가 산화되는 물질이 아니라 주변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이니까 환원력이 강한 물질이겠다. 반대로 환원제는 나는 산화가 되지만 외부는 환원이 돼서 우리가 그 녀석을 환원제라고 부르는 거겠다. 그거에 대한 예시를 그냥 책에서 몇 가지 다루는데 우리가 산화제, 환원제의 그런 예시들만 조금 알아두자. Cu에 H 플러스 이온 4개 그리고 ENO3 마이너스라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지 모르겠네. 얘네들의 반응 결과를 보면은 구리가 산화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HNO3가 뭐니? 질산이지.
그래서 질산 이온과 H 이온이 사실은 맞나? 아 잠깐만, 맞는 게 아니구나. 여기 들어있는 잠깐만. H와 O 하나를 떼와서 얘가 두 개의 NO2가 되고 그리고 두 개의 H2O로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딱 개수가 맞거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4 플러스라는 이온이 여기 나와 있던 마이너스를 두 개 다 가져오게 되고 실제로 전기적으로 문제가 없지. 자 여기서 플러스 4 전체 전하량 봐봐. 마이너스 2지. 여기는 플러스 2 끝 맞지? 전체 전해량도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제약의 반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여기서 각각의 물질에 대한 산화수와 환원수를 그러니까 산화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 먼저 첫 번째, 얘 산화수 얼마니? 0이었지. 얘는 산화수 얼마니? 플러스 2지.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산화된 거지. 그럼 우리가 반대로 얘가 산화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환원된 물질이 있어야 돼. 그건 당연히 뭘까? N이야. 여기 들어가는 N이야. 얘는 N 입장에서 이 NO3 마이너스는 이온 상태에서 과연 어떤 구조를 가질까? N, O, O, O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잠깐만,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아. NO3는 그게 이온이 아니야. 뭐라고? 잠. NO3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가? 잠깐만. 이게 혹시 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고 옥텟 규칙 성립하고 옥텟 규칙 성립하고 옥텟 규칙 성립하고 여기에 전자 하나가 달라붙어 있는 거지. 그치? 이게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여기 외부 전자가 하나가 띡 하고 붙어주는 거잖아. 이게 NO3 마이너스는 이게 좀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아마 NO3 마이너스 분자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N 입장에서는 원래 얘는 이렇게 생겨 있잖아. 근데 O가 그 전자를 가져가려는 경향이 강하니 N이 전자를 가져가려는 경향이 강하니 당연히 O야. 그럼 O 쪽으로 당겨가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뺏기는 거야. 이렇게 다 뺏긴다. 잠깐만. 좀 어려워. 뭐가 두 개나 있어. 이 NO3의 산화수를 플러스 5라고 뒀는데 왜 플러스 5지? 원래 5개인데 3개를 뺏겼잖아. 마이너스 3 아닌가? 이씨 또 자기가 만든 건가?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NO 규칙으로 따지면 잠깐만 규칙으로만 따질게. 규칙으로 방금 산화수를 결정하는 녀석에서 5에 대한 규칙은 없어. 그럼 산소에 대한 규칙만 따져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2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3개나 나오고 전체 합쳐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5가 돼야 된다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입체 구조이랑 사실 이걸 하나로 맞추기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일단 그러면 요거 내용은 생략할게. 왠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 질산 이온이 들어가 있어서 NO3 마이너스가 산소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산소가 먼저 산화수가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되고 상대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N은 플러스 5가 됐다. 자 똑같은 결론으로 여기 있는 산화수 계산해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2개가 나오지. 그럼 여기 나와 있던 N은 플러스 4가 돼야 되니까 굳이 따지면 여기 나와 있던 산화수가 감소했네. 그치? 산화수가 감소하면 뭐야? 환원 반응. 그래서 우리가 이 산화 환원 반응에서 각각 내가 예를 들어서 CU, 구리, N 두 가지 물질을 잡고 이 녀석의 산화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주는 게 산화 환원 반응의 전부야. 자,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왜 수소와 산소는 안 잡았어? 기준으로.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2야. 규칙에 의해서. 수소는 무조건 플러스 1라며. 얘는 마이너스 2라며.
얘도 플러스 1이라며. 맞지? 얘는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수소, 산소는 제외. 웬만하면 제외할 거야. 웬만하면 제외하고 남아있는 물질, 여기 들어가는 N과 C 이 두 가지의 물질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산화수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산화하는 반응의 대표적인 그 예시겠다. 실제로 산화제와 환원제는 이런 상대적인 세기가 존재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할게. 아연은 구리랑 만났을 때 환원제 역할을 해. 자기 자신이 산화되면서 구리로 환원시켜주잖아. 그치? 근데 말장난이지만 아연이 나트륨과 만나면 환원제 역할을 못해. 얘가 스스로 산화돼버리는 거야. 왜? 얘가 스스로 환원돼버리는 거야. 산화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말장난. 얘랑 이렇게 둘이 만났어. 그러면은 아연은 구리 입장에서 첨가제라고 가정해봐. 내가 구리 본체야. 그럼 구리는 아연이 2+로 가고 구리는 구리로 남아있으려고 하겠지. 왜? 아연이 상대적으로 산화력이 더 강하니까. 그래서 Z2+와 CU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럼 이렇게 생긴 이 두 개 입장에서 구리는 환원이 된 거지. 누구에 의해서? 산화제에 의해서. 맞지? 네. 그래서 구리는 아연은 산화제가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여기 등장하는 아연과 나트륨을 만나게 했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 그럼 반대로 나트륨이 당연히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아연은 그냥 같은 금속 상태로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 나트륨의 입장에서 아연은 뭐야? 환원제가 되는 거야. 나를 산화되니까 나를 환원 그러니까 뭐야? 잠깐만. 나트륨의 입장에서 아연은 환원제로. 맞나? 잠깐만. 구리 입장에서 나를 환원시켜주는 게 산화제. 맞아. 내가 헷갈렸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만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똑같은 어떤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산화제가 될 수도 있고 환원제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산화되려는 경향, 환원되려는 경향이 상대물이 누군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대부분의 원소가 뭐니? 금속 원소지, 그지? 여기 들어가는 이 금속 원소들은 우리가 일일이 다 크기를 비교하기 힘드니 자율적으로 잘 알려진 산화력이 강한 순서대로 내가 이 원소들을 다 나열했고 보통 여기 안에서 다 반응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여기 나와 있는 칼카나무, 아라천이, 주납, 수구슬, 맥금이라는 테이블만 외우면 우리가 반응성 순서대로 누가 산화수가 더 커지는 반응을 할 것인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생긴 금속 원소 말고 몇 가지 예시들이 또 있어. 원자들이 반응을 할 때 예를 들어 이거야. 우리 고분자 그리고 탄화수 단원을 할 때 이런 예시들이 나왔을 거야. 원래 CH4가 있는데 여기에 F라는 원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치원 반응을 통해서 CH3F6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치원 반응이라고 얘기했어. 내가 H 대신에 한자를 꿰뚫고 불소가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여기에 만약에 염소랑 불소를 같이 넣었어. 그럼 이렇게 될까 아니면 이렇게 될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원래 있던 물질, 원래 있던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산화수가 각각 얼마냐? 0, 0이야, 그지? 예를 들어 F2, Cl2 이렇게 등장해서 쳐봐. 얘가 둘 다 산화수가 0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산화수가 어떻게 될까? 자, C가 전자를 좋아하니 F가 전자를 좋아하니? F가 가져오지. 네. 그래서 공유결합 입장에서 C의 전자를 가져온다고 가정해서 얘는 -1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전자를 얻어서 -1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환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를 얻는 거지. 환원이 되려는 반응성을 따져주는 거야. 자, 플루오린이 클까 CL이 클까? 사실 이거는 거의 답이 정해져 있어. 보통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면 무조건 이렇게요.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 우리가 활용의 원소들을 따질 때 흔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여기에 브로민까지 뒤에 나오는 거 맞나? 브로민, 아이오딘까지 이렇게.
아이오딘까지 나오네. 이렇게 등장하는 여러 할로겐 원소들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플로렌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아. 그래서 외부와 결합할 때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는 거리가 가까워. 근데 Cl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많이 커져서 그 쿨롱이 커진 거에 대비해서 전자 반지름이 더 커진 게 원자 반지름이 더 커진 게 유효해서 아마 크기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반응성이 약해진다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어. 흔히 플로린 원소 같은 경우에는 격이 훨씬 커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플로린 원소들 간에, 즉 17쪽 원소들 간에도 우리가 금속 원소들 간에 서로 반응성을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도 반응성을 언급할 수는 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260쪽으로 넘어가 볼게. 자, 우리가 산화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들 어? 근데 그 저기서 다 그 응? 두 개의 원자로 그거 분자 이루는 거니까 다 산화수가 있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거니? 아 밑에 거예요. 얘도 다 산화수가 여기지. 그러니까 산화수는 여기인데 여기에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반응이 될 수 있는 팔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탄소로부터 반응이 될 수 있는 이 팔에 F2가 쪼개져서 붙을 거냐 Cl2가 쪼개져서 붙을 거냐를 다툴 때 우리가 반응이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있냐고 F2에 있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F라는 녀석도 어차피 반응하기 위해서는 F2로 결합돼 있다가 쪼개져서 다른 원소에 붙어야 되는데 얘는 다른 원소와 붙는 경향이 훨씬 강해서 다른 그 할로겐 원소보다 이게 우선순위에 일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반응성, 산화수 이렇게 따진다는 느낌보다는 이 두 가지는 그냥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냥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늘어나는 거야. 얘는 F2가 반응성이 좀 더 크다. 솔직히 이게 제일 그지 같지. 칼카나마술주랑 술술이 될까? 네. 얘는 얘한테는 외워야 돼. 근데 20년이 지나도 외우고 있잖아. 얘들도 외워야 되고 이거는 화학을 배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다.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게 이거야. 수소라고 써놨는데 이거 괄호 쳐놓은 게 보통 우리가 이 수소를 H2O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물보다 반응성이 크다 작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흔히 생각해볼게. 칼륨, 나트륨 이런 거 물에다가 금속 던지면 폭발한다 그랬지. 뭐야? 물보다 반응성이 훨씬 커. 그래서 물에 닿기만 하면은 반응이 돼서 칼륨이 이온으로 등장하려는 거야. 근데 반대로 여기 나오는 거 구리, 수은하고 물하고 섞어볼 일이 없지 너희들은. 근데 수은하고 물은 섞게 돼도 그냥 적당히 지들끼리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 수은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으니까.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말은 뭐냐면은 물이 H2O야. 그럼 이걸 찢는 거야. 뭐랑?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이게 반응이 됐다는 거야. 물이. 물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놈들은 나트륨이 물을 찢고 지가 이온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여기 들어가는 금, 백금, 은, 수은, 구리는 아마 반응성이 작은 녀석이라서 물과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 물론 구리도 녹슬 수 있지 않아요? 물론 조금 녹은스러워. 구리수저 같은 거 아마 집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다른 금속 대비해서 훨씬 속도가 느린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돼 그냥. 근데 수소는 가능성이 엄청 세지 않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니? 아니면 요거 얘기하는 거니? 얘기가 전혀 달라. 요거는 네.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수소는 요거야. 수소. 산의 입장이야. 그래서 그냥 조금 솔직히 그렇게 와닿지 않아 처음에는. 근데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그리고 처음에 하거든. 이 표를 그릴 때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요 표를 그 뒤에 다음 페이지에서도 계속해서 써먹을 거야. 내가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이런 산화 반응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먹는 때가 언제냐라는 게 철의 재련, 부식, 방청 이런 거야. 방청이 그냥 부식 방지거든. 방청이라는 말 들어봤지? 뭔가? 처음 들어. 방청, 방지한다. 녹 쓰는 거를 청이 무슨 한자인지 모르겠는데 한자말로 아마 녹 관련된 게 있어. 그래서 방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청나라를 방문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녹 쓰는 걸 방지한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게 뜬금없는 포인트에서 터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 읽어줘야 돼. 그래?
다행이네. 자, 우선 첫 번째, 너희들 철광석이라는 말 들어봤니? 아, 네. 철광석이 뭐야? 눈물의 숲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 마인크래프트에서 철광석을 캤어. 그게 철이야? 아니지. 뭐하니? 구워서 굽지, 그지? 왜 구울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철광석을 재련한다라고 불러. 재련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아궁이에 넣고 이렇게 구우면 뭐 아마 나올 거야. 나도 옛날에 썼는데 기억은 안 난다. 근데 실제로 이걸 굽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히 용광로, 포스코에서도 하고 있을 거야. 거기서 실제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라는 건데 CO라는 코크스가 있대. CO가 뭘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코크스를 C,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그냥 가정할게. 얘를 산소와 반응시키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산소를 부족하게 넣어.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산소를 빡빡하게 막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면 얘는 안정적인 원소 CO2를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이게 더 많은 화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 불이 더 잘 나오는 거야. 근데 산소를 적게 넣어두고 억지로 태워주는 조건에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불완전 연소라고 해서 CO가 생겨요. 이 CO는 뭐가 좋냐? CO는 좀만 옆에서 산소를 붙여주면 CO2가 돼서 헐헐 날아다닐 수 있는 놈이야. 출시할 수 있는 놈인데 산소가 하나 부족하네? 뭐야? 주변에 있는 산소를 세상 시비 걸면서 다 삥뜨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라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산소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이렇게 생긴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주는 거야. 억지로. 그러면 저기서 발생되는 저 일산화탄소를 누구랑 만나게 하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산화철이야. 자, Fe2O3야. 미안하지만 Fe2O3 좀 이상할 수 있어. 왜? 이온수가 잘 안 맞거든. 우리가 흔히 Fe2+라고 하는 좀 이상하지만 자연계에서는 이게 제일 많다. 상식으로 알아두자. 철광석은 Fe2O3가 많은 금속, 그러니까 Fe2O3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돌이야. 사실 철 요만큼 들어있어. 그럼 거기서 우리가 철을 빼내는 방법은 뭐야? Fe2O3에서 O를 떼내야 되지. 그럼 이 O를 떼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써야 되는 거야? 여기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를 여기에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CO 같은 경우에는 O를 떼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의 결과가 2개의 Fe2가 나오고 그리고 3개의 CO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 우리가 산소의 산화수를 따질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지. 왜? 산소는 무조건 산화수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럼 여기서 난 뭐만 따주면 되는 거야? 철의 산화수, 탄소의 산화수. 요거 2개를 따줄 거야. 첫 번째. 이거 산화수 얼마니? 마이너스 6. 3배까지 곱한 거야? 그럼 얘는 플러스 6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약간 플러스 3. 여기 있는 숫자를 보면 당연히 0. 얘는 뭐니? 5에서 전제를 다 가져갔다고 가정해서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하고 얘는 플러스 2였지? 그럼 얘는 개별당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를 가지고 플러스 4를 가져야 되니까 이거 하나가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가질 거야. 그럼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겠네. 오케이. 철은 뭐가 됐니? 환원 됐지. 환원 시켜주는 게 뭐야? 탄소인 거야. 얘는 산화되었잖아.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산화제 역할을 해서 철에서 산소를 떼내가 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얻어내는 방법이 이런 거다. 당연하게도 Fe2O3 말고 Fe3O4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철광석, 그러니까 철광석도 존재한다. 그럼 당연하게도 여기에서 4개의 일산화탄소가 만나서 3개의 철과 그리고 4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산화수 계산을 보면 살짝 좀 이상하긴 해. 얘는 마이너스 8이고 얘는 플러스 8이 되기 위해서 산화수가 3분의 8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언급해야 되나? 아무튼 산화수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감소한다. 즉 환원이라는 성질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철이 환원되면서 금속으로 석출된다. 그걸 우리가 환원이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철광석을 재련한다는 거야. 철광석에 들어있는 산화철을 순수한 철로 만들어준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야. 그러면 이 철이 조금 미안하지만 순수한 철을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철이지. 뭐야? 물보다 반응성이 크지. 물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건 뭐야? 물에 더하면 녹슨다는 거야. 그지? 너희들 산화철 어떤 색깔인지 아니? 요 색깔이야. 딱 그치. 딱 요 색깔이야. 이게 요즘엔 볼 일이 잘 없어. 근데 진짜 순수한 철을 잘 안 쓰니까. 왜냐면 화급으로 많이 쓰거든. 그래서 진짜 순수한 철을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면이 그 뒤에 되거든. 그럼 이제 이거를 수세미에 또 팍팍 문대면 이 녹물이 막 나오면서 이게 다시 금속층이 나오게 돼.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런 현상들을 보면 이 산화철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표면을 산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산화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 물을 이렇게 철에다 부었어. 그러면은 철은 금속으로 이렇게 생겼잖아. 철은 이런 모양이 없지잖아. 그러면 이 철 내부 중심 센터가 산화되는 게 아니야. 산소랑 받고 외부와 물질 교환을 할 수 있는 건 이런 표면들이지. 표면들, 그치? 표면들. 표면에 물이 닿게 되면 거기서부터 어떤 반응이 발생하냐면 철은 뭐야? 물보다 이온 반응성이 크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e2 플러스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반응이 되고 나는 철이 산화가 됐네. 그럼 그 다음 이제 철이 보통 주위에 있는 산소를 끌어당기게 되겠다. 왜? 저기 들어가 있는 철 이온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처럼 Fe2O3 같은 물질로 존재하는 게 훨씬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적이거든. 그래서 철이 부식이 된다라는 거는 그 뒤에 부식 과정이라고 나오는데 얘가 철이 기본적으로 전자를 먼저 이렇게 뚱 하고 튕겨버려요. 이렇게 전자를 두 개를. 그게 물보다 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물에 닿았을 때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산화되어 나온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던 옆에 있던 물과 물에 녹아있던 일부의 산소가 있을 거잖아. 물에는 당연하게도 산소가 일부 녹아있어. 그래서 물에 있는 일부 산소와 그리고 물과 만난 그 물 그리고 철에서 나왔던 그 전자가 이렇게 4개가 만나게 되면서 그 결과 뭐가 나오게 되냐면 4개의 OH- 이렇게 나와. 여기서는 당연하게도 이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거야. 어떻게? 2배씩 일어나서 여기 전자의 개수를 4개가 맞춰주면 딱 맞거든? 그래서 전자 4개가 여기서 나오고 그걸 받아다가 산소가 받아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거야. 철의 입장에서는 사실 산화됐지. 왜? 전자를 잃어버리고 이온이 됐거든. 그래서 산화수로 계산해 보면은 여기 나와 있던 철은 원래 0이었다가 플러스 2가 됐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산화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이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났다고 가정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O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여기 들어가는 O 같은 경우는 0이지. 근데 여기 들어가는 O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마이너스 2로 되지. 그럼 0인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 뭐라고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야? 환원이라고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지. 산소가 환원되면서 철이 산화되는 배경이 만들어진 거야. 이게 철의 부식 조건이겠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생긴 반응이 그냥 단순하게 끝이 아니라 이 뒤에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여기까지 다 해야 되나?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치? 결론이 뭐야? 결론이 이거야. 그냥 이거 다 생략할게. 다 생략하고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산화 반응이 한 번 일어나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철이 이렇게 생겼어. 철이 Fe 3 플러스가 생기는 거야. 어떻게 생기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OH 마이너스가 3개가 붙었고 이렇게 철이 2개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Fe2O3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 그 뒤에 짜잘하게 뭐가 H가 남겠지. 그건 둘째 치고 우선 여기 나와 있던 Fe 2개 OH-가 이런 식으로 철이 산화되고 산소가 환원되면서 OH-와 Fe가 이온으로 생기고 그 둘이 적당하게 잘 짝짝하면 개수가 다를 거야, 비율이. 이게 Fe2O3랑 Fe3O4랑 Fe5가 사실은 자연계에 다 존재하는데 이건 별로 없고 거의 다 요걸 거야. 근데 얘네들이 존재할 때 이 반응하는 개수 비가 조금씩 다르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이런 물질이 생긴다는 거야. 이게 산화철이야. 이게 철의 부식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이 철에 물을 만약에 끼얹고 전기가 잘 통하고 여기서 전자를 잘 공유할 수 있는 전해질이 닿은 바닷물 같은 걸 잘 끼얹으면 얘는 녹슬어서 주변이 붉게 물들게 되겠지.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금속층을 잘라서 확대해 볼게. 이 밑에가 만약에 철로 번들번들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생긴 철 단면이 있고 이 위에 어느 하나의 작은 레이어가 산화철로 덮여 있어. 그러면 이 밑에는 철의 순수한 금속인데 이 안쪽은 아직 녹이 안 쓴 거야.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의 깊이에서 사실 산화가 멈출 거야. 보통 이게 금속의 산화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 그럼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붉은색 페인트 대신에 그냥 철 붙여가지고 그렇게 녹슬 때까지 가만히 두고 이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작살나겠지. 이거 뭐야? 이제 여기에 만약에 크랙이 딱딱딱 가잖아? 그럼 여기에 만약에 산소가 접촉하게 되고 물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그대로 녹슬되면서 깨져버리게 돼. 크랙이 기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공감이 안 될 수 있는데 금속이 이렇게 있으면 금속의 표면만 녹슬어. 금속의 표면만 녹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 철의 물성, 그러니까 철이 인장이 됐을 때 그걸 견뎌줄 수 있는 물성,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간중간에 크랙이나 중간에 들어가는 산화철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 녹슬지 않기 위한 방청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방청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방어막을 씌우는 거야. 방어막. 그게 뭐냐면 철은 반응하려는 경향이 큰 편이야, 작은 편이야. 얘를 봐봐. 애매하지 사실. 왜냐면 물을 기준으로 얘보다 반응성이 큰 놈도 있지만 작은 놈도 있어. 그래서 뭔가 좀 애매하니까 우리는 그 녹이 슬지 않도록 뭔가를 만드는 첫 번째 아이디어로 뭘 하냐면 철은 반응성이 큰 편이니 철보다 반응성이 작은 녀석으로 철을 덮어 씌우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을 흰색으로 그릴게. 그 다음에 철을 이렇게 생긴 어떤 단면으로 잘랐을 때 이런 모양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 위에다가 저기 나와 있는 주석층을 발라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뭐가 달라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철이니까 반응성이 조금 더 컸어. 근데 얘 주석 같은 경우는 반응이 조금 더 작지. 그래서 산화 주석 이게 어떤 화학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외부에 있는 이 주석층이 살짝 산화가 되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이 두께가 굉장히 얇아진다. 극단적으로 얘기할게. 금도 산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지 사실. 금이 산화된다라는 말은 되게 이상해. 왜? 철은 우리가 산화된다라고 얘기하면 산화철로 생각이 딱 달라지거든. 근데 금은 실제로 산화금이 있긴 있어. 근데 아주 얇은 원자 한두 층 정도가 금 원자가 산소랑 살짝 결합해 있는 정도거든. 그래서 얘는 심지어 그 산화금은 우리가 알고 있던 금이랑 색깔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금속은 산화가 되는데 철은 두껍게 산화가 되고 금은 얇게 산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두께로 받아들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석은 철보다 더 반응성이 낮은 물질이니까 더 얇게 산화가 돼서 이 주위의 층을 이렇게 이루고 있겠다. 근데 오케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치?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아까도 산화철을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으면 이거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라고 그랬지. 그 대신 주석을 가끔을 씌우면서 이거에 대한 두께만 좀 더 얇게 가져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부에서 발생하는 인력 때문에 이게 중간에 크랙이 발생하고 이게 뜯겨져 나가는 게 어쩔 수 없어. 왜? 배는 가다가 뭐 물고기가 대가리 박으면 그냥 코팅이 벗겨지는 거야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박을 이루는데 저렇게 만약에 주석을 써놨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주석층이 벗겨진다라고 가정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벗겨져. 그럼 뭐야? 여기 있는 철이 일부 산화될 수 있겠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여기 있는 철이 산화가 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여기가 산화되면 이렇게 되면 이 틈이 벌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얘는 튼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방충의 첫 번째 원리야.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게 파져서 산화가 될지언정 먼저 그 주석이라는 철보다 반응성이 작은 녀석을 코팅을 씌워서 반응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철이 녹이 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1번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그래? 이런 식으로 방청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두 번째 원리로는 오히려 철보다 더 반응성이 큰 아연을 도금을 해버려. 뭐야? 아연은 반응성이 더 크지. 잠깐만.
아연은 철보다 반응성이 더 크지. 그래서 아연을 반응시키면 그러니까 아연을 녹음시키면 뭐가 주냐? 이 위에다가 똑같은 색깔 노란색으로 아연을 예를 들어 이렇게 도금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더 많은 두께가 사실 아연층이 산화가 될 거야. 아마 산화층이랑 큰 차이는 없어 방수 입장에서는. 근데 얘가 이렇게 그 코팅이 돼 있으면은 얘도 외부의 방어막을 한층 싼 거지 사실 산화 아연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얘랑 얘는 장점이 뭐냐? 똑같은 방식으로 외부에서 만약에 충격이 가해져서 이 코팅층이 그대로 벗겨졌다고 치자. 만약에 이렇게 노출됐어. 그럼 얘는 뭐가 다를까요? 여기에서 철이 녹슨 이유는 주석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철이 녹슨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움푹 파이게 되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그냥 녹쓰는 거야. 철이 안 녹슨. 그치. 왜? 여기 있는 물질 입장에서는 아연과 반응하고 싶은 거야. 철과 왜 반응성이 작은 건데.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얘가 먼저 반응하는 거잖아. 물론 이제 아주 장기간이 지나면 얘도 결국에는 상하되지 않으려고 얘기하면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 코팅이 파이게 되면 그 파인 그 벽을 따라서 아연이 먼저 산화돼 버리면서 철을 오히려 보호해 주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박에서 철이 구멍이 뚫리면 안 되지. 물이 들어오면 안 되고 외부의 하중이 그러니까 내부의 하중에 의해서 이게 붕괴되면 안 돼. 이 철의 물성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철의 보호 측면에서 사실 얘가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라는 아이디어. 물론 비싸겠지. 근데 철을 물에 담가 놓으면은 그것도 산화돼. 철을 물에 담가 놓으면 산화되지. 요분 얘기한 거지? 아닌가? 그냥 철을 물에 담가 놓으면 당연히 산화가. 배는 다 철이지. 배는 다 철인데 그게 물에 잘 떠 있잖아. 심지어 그냥 물도 아니고 바닷물이지. 전기가 제일 잘 통하고 전해질이 잔뜩 녹아있는 물이야. 그럼 정말 반응이 좋은 환경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청 우리가 옛날부터 막 세계 몇 차 대전하면서 그 거북선을 왜 나무로 처음 만들었을까? 물론 금속이 그때 많이 귀하기도 했는데 금속은 녹습니다 사실. 내구성이 확보 안 되는 거야 그때 당시 기술이. 그래서 그거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려면 금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얘기가 방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저기 등장하는 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방청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다. 여기 밑에서 나오는 그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해서 실제로 배는 그냥 다 이거 쓰다 보면 돼. 내가 알기로 그래. 그래서 철 주변에 아연 도금을 하면서 만약에 아연 도금이 손상되더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아연이 산화되면서 철층을 보호해 주는 거야. 오히려. 실제로 이게 두께가 어떤 수준이냐면은 이 주변에 이 아연이 산화되면서 얘를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메워주는 거예요. 약간 자연 복구 능력이 좀 생기는 거죠 사실. 아연층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게 아연이 그냥 단순하게 나 지금 아연이야. 그럼 외부에 전해질이 다 써. 하고 바로 산화 아연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왜냐면 아까 반응시험에서 봤지만 먼저 철이라는 금속 자체가 산화될 때 Fe2 E 플러스와 E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외부에 있던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이렇게 생기면서 산화되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이 중간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의 어떤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도금 자체가.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저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실제로 나도 본 적은 없다만 주유소 같은데 이게 지하에 기름 탱크 있잖아. 이게 출로돼 있대. 근데 옆에다가 이렇게 마그네슘 금속을 이렇게 잔뜩 달아 넣는 거야. 그럼 마그네슘은 뭐야? 철보다 반응성이 크지. 그러면은 외부 지하수나 주위의 산소들을 얘가 먼저 다 먹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다 먼저 산화를 시켜버려. 그럼 뭐야? 여기 있던 철 탱크가 조금 더 안전해져. 주위에 있는 산화될 수 있는 여러 물질들을 먼저 얘가 마그네슘 반응성이 큰 녀석이 나서서 산화시켜버리는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보통 그런 방청, 부식 방지를 한다. 실제로 방청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우리 주위에서 알루미늄도 그렇고 철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보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다 이런 거야. 사실 금속은. 우리가 대부분 이거 뭘까 이러고 하면은 처음 보는 사실 뭔가 약간 황금 느낌이다. 얘는 보통 이제 잘 모르겠다. 아마 철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철, 알루미늄계 합금 뭐 이런 식으로 합금이 사실 종류가
합금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학문이고 사실 나도 잘 하는 거 몰라. 막 이런 게 있어. 합금은 기본적인 철의 베이스에 여러 가지 물질을 섞는 거야. 거기에 실제로 뭐 니켈, 나, 구리, 마그네슘 이런 거에 대한 성분 분석을 표로 만들어놔. 테이블로. 예를 들어서 니켈 3% 이상 8% 이하 여기 나오는 구리 0.3에서 0.8% 이거 정확하지 않아? 대충 적은 거야? 0.8% 이하 뭐 이렇게 물성표가 정해져 있으면 그 테이블들을 딱 만드는 게 합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 합금의 어떤 특성들, 합금의 물성들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합금들을 우리가 목적에 맞게 쓰는 건데 그 합금의 목적이 뭘까? 합금은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가 사실은 물성이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올 얘기가 아니고 더 튼튼하고 강한 금속을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두 번째가 사실은 방청의 역할을 해서 너희들 자동차 엔진 같은 거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 차 트렁크 열어보면 밑에 엔진이 있고 그 밑에 들어가는 차량 부품들이 다 들어가는 게 사실 대부분 다 알루미늄이야. 근데 왜 녹이 안 질까? 이거 생각보다 잘 녹슬어야 되거든? 처음보다 가능성이 크거든?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해요. 알루미늄 합금은 기본적으로 방청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합금 중에서 방청 역할이 없는 건 합금을 안 치는 거야 거의. 그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야. 그래서 녹이 안 쓰는 게 기본이고 그 합금에서 그 특정한 성분들을 조율하다 보면 방청, 그러니까 녹이 제대로 안 쓰는 특정한 조성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위에 이런 녹이 안 쓰는 이 철 반짝반짝 빛나는 녀석들은 죄다 합금이라고 그냥 단정지어도 돼, 솔직하게. 그럼 그 녀석들이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는 그냥 대표적으로 방청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아마 아니다. 뭐 철근처럼 건물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외부와 어떤 물질관이 없는 물질들은 어쨌든 합금은 기본적으로 녹이 안 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막 얘기했던 거는 전부 다 순수한 금속일 때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 아마 재료공학부에서 잘 만들어주면 당연히 녹이 안 쓸 거야 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사실. 철 이걸 배도를 통찰할 거면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합금으로 써도 이 코팅을 해줘야 될 거야. 그래서 크게 이론 자체가 달라지지 않아. 그렇게만 받아들여주면 돼. 어떻게 될까? 아마 산화수 산화언어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르겠어.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길게 얘기하나? 그때까지는 사실 산화수, 산화환원 반응이 그냥 화학의 절반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조금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산화환원, 산염기 이 두 개가 그냥 거의 한 절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의 절반이 산화환원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주고 중요하니까. 근데 산화환원 반응에서 약간 이렇게 막 뒤에 문제들 보면은 좀 약간 기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냥 앞에 있는 272쪽부터 그 뒤에 나와 있던 275쪽까지 딱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문장만 다음 시간에 전에 잘 풀어봅시다. 이렇게만 먼저 크게 화학 공식이 사실 많이 남진 않았거든. 아마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에 사실 끝나. 솔직히 3년기 하나 남았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에 끝나서 다음 시간에 내가 교재 아마 하이탑은 화학을 좀 먼저 시작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는 먼저 한번 상의해볼게. 너희들 화학 방학 안 쉬는 것도 굳이 얘기해볼 필요 없겠지? 파이팅하고. 그럼 저희 안 쉬는 거예요? 나는 재미없어서 내가 재미없으면 나는 와야 되고 안 쉴 거야. 근데 선생님이 쉬자고 하는 건